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 사회를 맡은 박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또 발전을 시켜간 그 주인공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해 주실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 또 최윤영 백석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성년후견제 입법을 할 때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셨던 분들이고요. 또 이 좋은 그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 법무법인 율촌의 배강열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의 실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지요. 이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영규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규라고 합니다. 제가 좀 부주의해가지고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토론문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제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느낌 바로는 우선 치매 고령자하고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정 후견인만 이제 선임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한정 후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한정 후견인 선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그 의사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운영을 갖다가 이 치매 고령자나 발달 장애인은 특정 후견인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정 후견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한정 후견을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정 후견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한정 후견으로 가는 것을 갖다 문제 제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한정 후견 중심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신 능력이 좀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년 후견도 선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제도 운영을 편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고령자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신 그 이영지 변호사님의 그 발표문을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던 부분은 치매관리법상의 이제 그 치매 환자, 치매 고령자에 대한 이제 성년 후견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은 이제 25명 내외로 돼 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은 그 의사라든지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에서 쭉 돼 있는데 법률 전문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의료 상태라든지 또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좀 같이 판단하고 숙고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구성원에서 법률 전문가가 빠져 있는 부분은 좀 구성해서 그래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안심센터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광역자치체,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그다음에 기초자치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개 이 관계, 치매센터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제에서 발굴 기간과 업무 수행 기간이 일치되는 경우, 불일치되는 경우에서 나눠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발굴 기간과 업무 수행보다는 조금 좀 그 감독 기간, 업무 수행 기간과 감독 기간을 좀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업무 수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같은 쪽에서 이제 두 개 다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감독이 될 것인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굴하고 업무 수행은 뭐 같은 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데 이제 감독 기관은 좀 분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쪽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4개의 법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발달장애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한 2-3개 정도의 법인이 이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견 법인의 역할이 후견인 후보자 목록 제공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인을 이용하는 것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그 한정 후견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상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현행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에서는 조금 좀 아쉬움이 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은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치매 고령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법률은 셋 다 있지만은 정신장애인에 관해서만 이제 보호해주는 법률이 없어서 앞에 둘과 비교해주면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이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좀 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있고 치매 고령자의 경우는 이제 아마 어느 가정이나 치매가 의심스러운 어르신이 이제 각 집안에 다들 한두 분씩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법률 위반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없는 집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조현병 환자가 이제 누구 하나 때렸다든지 살인 사건이 나면은 모든 정신장애인이 이제 범죄인 취급받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고 그런 걸 본다면 정신장애인의 인권 부분은 너무나도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제 최정근 국장님이 그 4개의 법인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존경심을 이제 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후견인 쪽에서 이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조금 저는 이제 구성에서 처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또 사회복지사에서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직 후견인의 입장에서 또 법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사회복지사만 이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논했고 그다음에 두 분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성년후견 감독에 관한 부분 그 송인규 변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꽤 좀 많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성년후견 감독은 이제 1차적으로 성년후견 감독인이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성년후견 감독인이 감독하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성년후견 감독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다음에 이제 특정후견 감독인은 임의감독인이고 임의고 그다음에 이제 임의후견 감독인의 경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법정후견에서 이제 그 후견 감독의 그 법률상의 그 미비함 같은 거 좀 지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입장을 너무 대변한 것이 아닌가. 법원이 이제 업무가 많으니까 후견 감독 재판부를 이제 따로 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도 이제 좀 힘들면은 외부에다 외주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법원의 입장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주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독일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후견청 같은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말씀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후견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이 너무 그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임의후견은 그 활용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혼인 같은 경우에도 부부재산계약,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그 재산제가 있고 상속에서도 유언 법정 상속이 있는데 스스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성년후견에서도 임의후견은 법정후견에 비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이용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후견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그 사례가 4가지 들었는데 우리가 사례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례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미성년자에 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19세만 되면 이제 그 이제 미성년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성년의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오늘 과제는 이제 성년의견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끈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오늘 여섯 개의 발제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이 6시면은 저희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분 토론을 듣고 이제 발제자들 발제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을 요청을 드려서 가급적 6시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이 후견이라고 하는 저널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널을 창간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오늘 못다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원고로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윤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석대 최윤영입니다. 우선 그 발제자분들께서 공공후견 성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그 후견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달 체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후견 활동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그 후견 서비스 영역에 대한 여전히 그 불명확한 그러한 부분들이 노인 쪽도 그렇고 정신장애인 치매에서도 발표자분들께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에 대한 역할 인식 그리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8년, 9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공공후견인에 대한 정체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과제로 그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후속 입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도 그렇고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이 이제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네, 이거 없이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없이 간단하게 토론문이니까요. 이거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문은 그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후속 입법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가칭 의사결정 지원 능력 자분들을 위한 그런 이용 지원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 발표해 주신 그러한 법률안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후견 활동비도 그렇고 뭐 후견 전문기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발달장애인이 공공후견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은 분명히 그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권익공호의 역할들을 후견인이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일반 공공 시민 후견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장애인 쪽하고 치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후견인의 활동비 지원이 좀 차등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공공후견인들의 그 사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본래의 그런 권익공호자의 역할 쪽에서 그런 부분은 좀 일어나 하고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러려면 이제 상당 부분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고하자면 우리 발표자 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그러한 후견 전문기관이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뭐 이미 나와 있는
법원의 그런 과다한 업무라든가 그리고 지자체 행정력의 그런 미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독일과 같은 후견청이라든가 행정을 필요로 하는 후견 지원기관을 설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온율의 백악열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왕열 변호사입니다. 저는 PPT를 켜주시면. 네, 이제 많은 분들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 간단한 의견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후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세 개의 유형 다 후견 유형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제가 느끼는 걸로는 이제 취소권 관련해 가지고 한정 후견을 좀 이용해 보는 거, 그리고 또 신상 결정 권한,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먼저 취소권은 저는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취소권으로 뭔가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취소권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취소권을 행사해 본 적들이 몇 번 있는데 크게 이게 뭔가 실무상 뭔가 이렇게 크게 체감이 되는 다른 점들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상 결정 권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상에 대한 거는 최대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특정 의견의 경우에도 현재도 실무상 이제 다른 방법으로 특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어차피 한정 의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그런 중요한 신상 결정에 관한 그 사항들은 사실은 한정 의견을 하더라도 어차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어서 결국은 실무상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한 번 더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상 얼마나 공공의견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뭔가 이렇게 체감이 되는 뭔가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공공의견이 맡아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자인 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견 법인이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치매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개인인 시민이 하는 건데, 결국은 그 고위험의 고분쟁의 사건들, 뭔가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이거 결국은 공공의견도 지자체가 하는 거고 공공의견이 없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이 고위험 고분쟁 상태인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가 그 개입 역시 지자체가 하거든요.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꼭 공공의견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무용고 장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데 결국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을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으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지자체에서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 아래에서 좀 이걸 접근을 하면은 교통정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공공의견인의 보수 문제들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신상보 특히 공공의견 쪽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공공의견인들이 내가 어떤 돌봄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이 추적되면은 사례들을 비교하는 그런 심층 보수 교육을 통해서 계속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상 좀 어렵긴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좀 큰 저는 또 문제의식인데, 이게 정신이나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도하는 이제 정부 사이드가 복지가 아닌 보건기관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하고 있고, 정신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복지 서비스를 하도록 맡겨놓다 보니까 계속 서로가 어려워하고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더 늦기 전에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가 정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치매나 정신에 대해서는 계속 질병으로 접근을 하면서 보건으로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몇 번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의견은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인구 구조만 보면은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재산 분쟁이라든가 자녀분들 간의 특히 전문가 후견 영역에서 이런 법정 후견 위주로 운영되는 거는 조만간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 1세대가 이제 고령자로 진입했는데요. 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실 베이비부모들부터는 이제 자녀들을 한 명 또는 두 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고분쟁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이분들이 점점 더 작은 규모로 가족 단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임의의견 아니면 임의의견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나중에 이제 판단이 부족해질 때 나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뭔가 내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장치들을 찾는 욕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임의의견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지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열망도 커질 거고 니드가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제도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후견 감독 기능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전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사협에서 그 사회복지사 전문 후견인 분들 양성 교육을 몇 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후견은 사실은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큰데, 저 이게 10년 차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10년 차 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 대부분 강의하러 보면은 관장님들 뭐 CEO 대상으로 강의 내고 그러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원, 대리, 진짜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사례 직접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면서 이분의 후견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관리자분들이 후견 교육 그냥 한번 교양점 듣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이게 이분이 후견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후견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우니까 보고도 안 해요. 후견이 필요한 것 같아도. 그게 좀 저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관장님들 들으시지만 내년에는 대리나 과장들 보내라고, 이 교육에. 근데 한사협에서도 공지를 10년 차로 내버리니까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좀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그 토론자분들 귀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놓쳐서는 안 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시간상의 한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시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를 매년 이제 4차례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렇게 토론자들이 짚어준 내용, 아마 발제자들 그렇게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 또 원고로 내주셔야 이제 저널 창간호에 다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한 1, 2분 정도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고, 좀 상세한 것은 이게 원고 작성 시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랜상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현황에 대해 공개된 데이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별 후견인과 피후견인 현황, 가족과 제3자 후견인 현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지 변호사부터 조금씩 한 1, 2분씩만 코멘트 바랍니다. 네, 소중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치매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 유형을 한정후견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정후견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후견을 막는 것은 아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일단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공공후견에서 성년후견 제도를, 성년후견 유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피후견인의 인권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대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권적 관점에서 성년후견 유형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성년후견 유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한정후견을 종료하는 것이 사망 시까지 불가능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공후견에서 채택하기는 어려운 유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의 주요 사업 자체가 치매의 진단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고, 그 외에도 치매 환자의 사례 관리나 조우물품 지원, 쉼터, 가족 지원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의 성격상 법률 전문가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사업과 이제 연관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공공후견 사업에 한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치매 안심센터 전체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자체의 업무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분쟁 사건을 공공후견에 떠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시민후견인에게 그 업무를
떠넘기기보다는 좀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밖에도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네, 예. 알게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명노현 변호사님.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한정후견 이야기에 관해서는 방금 이현지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특정후견으로 이제 유형이 지금 제한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인권적인 측면,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린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후견은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후견 법인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후견 법인의 가장 큰 역할은 후견인 후보자, 제3자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3자 후견인을 후견인 활동을 감독이 관리해주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례보고서를 보시면 공공후견 실적이 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국정감사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울 정신장애인 사업단의 최정근 국장님. 네, 그 토론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서비스는 최초에는 특정후견으로 자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법원과의 문제들 여러 가지 때문에 한정후견으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이렇게 확 늘어날 수가 없는 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를 통해서 이 사업이 좀 임팩트 있게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백광렬 변호사님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신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 국가가 의료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후견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제 무슨 여러 규정 지침을 만들 때 제공 인력의 80% 이상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다 빼고 변호사를 채용하라고 집어넣자라고 막 뭐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 영역에서 바라보는 정신질환자들은 환자일 뿐인 거죠. 복지 클라이언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뀌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되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영역에서의 권리 옹호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 있고 희망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인규 변호사님. 제 발제에 대해서 다른 토론자분들은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영규 교수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법원 행정처에 나온 가정법원의 후견 감독 시행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참조를 하시면 그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제한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결론 부분 정도, 결론 부분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게 저희가 발제를 했고요. 그 6개월 동안 5분의 그 공동연구원과 같이 요 색자가 있습니다. 요건 자세히 보시면 지적하신 거 모두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법원 중심으로 법원의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소위 후견인, 특히 전문가 후견인 비롯해서 일반 친족 후견인까지 망라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충희 법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측자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임의 후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제 저희 본부 사례 법정 후견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은규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처럼
임의후견 이용이 이제 저조한 상황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제 앞으로 세대 그러니까 그 사회 변화가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게 많아지고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한다면 임의후견 활성화는 좀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인식이나 그게 못 미치더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홍보나 노력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그 다른 발제자분들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게 성년 후견 제도의 그 운영이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 그 보완과 지원이 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조금 다시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지만 후견인의 이제 보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결국 양질의 후견인들이 계속 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결국 그것이 이제 그 후견제도 발전을 저는 이제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상 일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개선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하나씩 차근히 이제 제도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이제 어느새 이제 우리 목전에 그 제도가 좀 이렇게 또 올라간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세운복지관의 김기자 관장님. 네. 뒷부분부터 그 사회복지사 그 후견 업무를 10년 차 이상 이제 교육을 먼저 이제 의무가 아니고 10년 차 이상을 우선으로 받는 경우가 지금 현재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나가야 될 부분이 적어도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이해가 없으면 이제 그 실무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행정력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부분이고 저희들끼리 논의되는 부분은 교과 과정에 후견 교육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떼어주는 공무원들도 몰라서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경우 은행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좀 삽입이 돼서 교육이 있어야 된다. 행원이 들어오면 이 후견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의 성년 후견 중심 여기 학회인데 이렇게 그 사례를 제가 넣지 않은 부분은 성년 학회이기 때문에 성년은 되어 있을 이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미성년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발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정말 많이 좋은 말씀, 토론 왕성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아까 그 임의후견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그 임의후견을 둘러싼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지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제도고 많이 써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을 혹시 임의후견 제도 뭐 쓰여서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한 지가 이제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성년 후견 학회와 한국후견협회가 함께 저널을 후견이라고 하는 저널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계속 이 후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투고도 해주시고 늘 그렇게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할 것을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세계 성년 후견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또 이 후견 제도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한국 후견협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내년 스코틀랜드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스코틀랜드의 세계 성년 후견 대회 그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대회도 또 이제 이 온라인 상으로도 또 같이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이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